자, 215쪽 문벌 귀족사의 발전과 변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고려란 나라를 건국했던 세력은 뭔가요? 왕건 같은 사람을 우리 보통 호족이라고 하죠. 지방의 유력자라는 단어를 쓰죠. 호족 중심이 되었고요. 점차 어디로 가나요, 이제? 문벌 귀족사회들이 권력의 핵심이 되죠. 문벌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문벌의 벌은 벌렬 가문을 얘기합니다. 벌렬 가문이란 조부님, 아버님, 본인이 3대가 연이어서 간직에 진출하는 세력을 벌렬 가문이다 그럽니다. 저기에 문은 과거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 또 아버지 백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연이어서 3대가 관직에 나가는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얘들이 문제는 부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무신 애들이 나라를 엎어버립니다. 무신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무신이 권력을 잡고 이제 문제는 국방의 문제들이 대두 되겠죠. 그 다음에 국방 문제하고 그 다음에 외교, 원나라, 즉 몽골이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대안과 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신 정권들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했을 뿐이지 백성의 안전과 국방의 문제는 되게 등한시했다. 무신에 의해서 원나라 세력들에서 결과적으로 멸망을 받죠. 그래서 원의 지배를 받죠. 건문세족들이 권력을 잡죠. 권력을 잡았던 문벌들이 세습하지 않은 세력이 되었다. 족속이 되었다. 이런 뜻에서 건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즉 원나라의 딸랑이 세력들, 우리 일제강점기로 본다면 같은 친일파 정도 해석할 수 있겠죠. 친일했던 애들을 봐야 되겠죠. 얘들도 부패하죠. 엄청나게 부패하죠. 그래서 고려 말에 어떤 세력들이 등장합니까? 새롭게 신진사부들이 등장하죠. 이 부패한 모든 부분을 전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주장하는 신진사대부들로 새로운 세력들로 신사대부 주장하는 게 뭐죠? 기존의 고려를 썩어서 바꾸자는 세력과 온건파이들하고 그 다음에 고려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급진파, 정도전 같은 세력들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알고 있는 조선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직권 순서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호족을 이미 했고요. 이제 문벌귀족. 두 번째, 문벌귀족, 벌렬 가문, 즉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대가 연이어서 관직에 나가는 이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 이건 좋은 제도예요, 나쁜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잖아요.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벽으로 관직에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세력도 어떻게 되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야 될까요? 부패했겠다, 썩었겠다. 썩게 되면 굉장히 민심이 나빠지겠죠, 기본적으로. 자, 봅니다. 215쪽 갑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누군가?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보겠습니다. 경원이씨 또는 인주시라고 합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인천이죠. 인천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자, 이자겸이나 자, 누가 손을 잡았나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인사가 누구죠? 척준경이죠. 척준경은 누구 밑에 사는 거예요? 윤관을 전쟁에서 구해주고 척준경이 윤관 밑에서 고위 군 관료가 됐고 윤관 이후에 사후에 척준경이 그 세력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 두 세력이 힘을 잡아서 왕을 아웃시키고 본인들의 왕을 차지하려고 일으킨 사건, 이걸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자고 얘기합니다.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자 얘기합니다. 자, 여기가 여진족입니다. 여진이
30여 개의 부족들을 다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금나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또 우리 역사에 보다면 뒤안길에 나오는,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금나라 역사사를 금사라고 하는데, 금사에 보면 금나라를 세운 세력들은 신라인이다 이렇게 나오죠. 통일신라가 망하자 상당수 김씨 세력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에 여러 족속들을 통합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는 우리 신라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나라 역사책에 나오기 때문에 신라 김씨들 세력들이 일부가 와서 지배층의 권력을 잡게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의 4대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인종은 유신지교를 반포하여 혁신적인 조마였다. 자, 이적의 난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됐죠. 이적에는 사이죠. 왕인 사이를 갖다가 물리치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죠. 노골적으로 왕위를 찬탈하는데 노골적인 것도 나오죠. 앞으로는 18자 이왕설을 들죠. 앞으로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거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자금이 개성이 막 퍼뜨려요. 앞으로 왕씨가 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18자 이왕설이니까 18자를 보면 합쳐보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고 가장 본인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퍼뜨리는 18자 이왕설을 퍼뜨려서 노골적인 붙이죠. 그래서 척준경은 손을 잡고 이 사실을 알고 왕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하죠. 계획을 세우죠. 이 계획은 들통났고 이자겸이 역으로 왕을 갖다가 생포해서 자기 창고에다 가둬버려. 왕이 힘들었던 것은 밥을 안 줘요. 자기 사이자 왕인데 밥을 굶겨서 되게 왕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자겸이 척준경을 꼬시죠. 아니, 인종이 척준경을 꼬셔서 아니 왜 이자겸 같은 사람과 전도 양양하시면 손을 잡고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 좀 제거하세요. 당신을 기묘하게 쓰겠습니다. 기하여서 척준경 이자겸을 제거하죠. 그 척준경이 이자겸 밑으로 왕 밑으로 오게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당시 서경파였던 정지상의 탄핵을 받습니다. 척준경은 정지상, 서경파입니다. 서경파의 탄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배를 받고 유배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병사하게 되었다. 이자겸은 마찬가지 왕의 사이이지만 장인어른이지만 죽이지는 못하고 전라도 영광 땅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그 유명한 일화가 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고기 아시는 분? 생선. 아니 조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생선 중에 조기가 있잖아. 조기가 뭐로 바뀌었어요? 응? 아니 영광에 가면 특산물이 조기잖아요. 요즘은 되게 비싸잖아요. 하나 이렇게 뭐 20개, 30개짜리 사도 한 10만 원 넘게 가는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기인데 매일 삼시세끼 조기를 먹어야 된다고. 조기를 먹을 때마다 개성 쪽에 있는 북방에 있는 동북방향을 향해서 왕에게 인사한다고. 내가 이렇게 매일 조기로 밥을 먹지만 나는 다시 나를 불러줄 것입니다. 나는 뭐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실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이름이 명칭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요? 이 정도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지. 굴욕적이고 비굴하지 않다. 그래서 불변한 명칭이 유래가 된 게 여기 있어요. 이자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들이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했지만 영광으로 유배를 보내죠. 굴비된 유래가 주로였다. 굴비 드셔보셨잖아요. 한두 번씩 드셔보셨잖아요. 그죠?
가끔 뭔가 자주 먹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예. 자, 이게 끝났어요. 이자개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서 이때 유신지교를 발표하는 거예요. 유신이란 걸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겠다. 그거 볼게요. 인종은 유신지교를 반포하여 어디 가서 했다고요? 앞에 적어야 돼요. 평양에 가서, 서경에 가서 유신지교를 반포하고 혁신정치를 도모하였지만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결과 보겠습니다. 왕권이 이축되었고 서경 천도설이 대두되었다. 문벌귀족 사회가 분열하게 되었다. 6번 앞에다 별표를 하겠습니다. 사료로 나올 것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국공의 자리로 올라 왕태자와 동등한 애우를 받았으며 자신의 생을 인수절 미술구가 인수절 재작년에 우리 사료로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인수절이라 칭하였다. 그는 남의 토지를 빼앗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에는 썩는 고기가 항상 수만 근이나 되었다.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썩어가는 고기가 수만 근이었다. 인수절 체크합니다. 이자겸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또 자신의 집에 숭독부 밑줄구가 숭독부, 덕을 충상하는 부서라는 뜻이죠. 자신의 집에 숭독부란 이름을 붙이고 부라고 하는 건 관청이야. 자기가 궁궐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에 와서 결제를 맡으라는 얘기야. 숭독부란 이름을 붙이고 스스로 지군국사 밑줄로 씁니다. 지군국사라고 칭하는 한편 왕이 자신의 집에 와서 조칙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액을 씁니다. 아니 자기가 궁궐에 가서 조칙을 받아야지 왕이 와서 자기한테 조칙을 내려달래.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18자 이항을 믿고 노골적으로 왕을 독살하려 시도하였다. 이게 이자겸의 행태. 자, 다시 묘청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묘청의 서경초운동.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묘청의 서경초운동이. 근데 최근에 이자겸에 대한 사료를 2가지 나옵니다. 방금 얘기했던 6번하고 7번은 별표를 한 3개씩 잡으세요. 묶어가지고 사료 제시형 문제라고 적어놓으세요. 사료 제시형 문제. 이 2개를 사료로 던져주고 이 시대의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여러분이 골라내는 거예요. 인종식에 불했던 것들 선택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 결과 가보세요. 묘청에 난의 결과 개경이 불탔죠. 개경만 불탔겠습니까? 왕실도 엉망진창 불이 탔겠죠. 야, 이제 개경이 새했다, 끝났다. 땅의 지세가 끝났다. 그러니 서경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서경 천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누가? 이 스님께서. 스님이자 풍수의 전문가였던 묘청이 주장하는 겁니다. 묘청이 주장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묘청의 주장, 첫 번째 서경천도, 2번째 니은번의 별표 가겠습니다. 기본입니다. 칭제권원, 우리 왕을 황제라고 칭하고 권원은 연호를 쓰자. 칭제권원. 금국정벌, 언제부터 이 여진종놈의 새끼들이 나라를 세워서 황제국이라고 얘기하느냐, 금나라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여전히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국을 정벌하자 이렇게 주장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문벌 귀족들을 설득해서 서경에다가 궁궐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요. 궁궐 건축에서 한 70%에서 80% 공사가 진척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종을 김부식이 설득을 해버렸어요. 김부식은 신라계입니다. 신라고요. 그 다음에 스님이었던 묘청은 고구려계입니다.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작용합니다. 신라계 사람들과 고구려 사람들이. 김부식 인종을 설득하지. 절대로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서경 가면 안 된다. 즉 고구려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지략이다. 갈수는 안 된다. 이런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김부식은 인종을 설득해서 궁궐 공사를 수도시킵니다. 그렇지만 공사가 이렇게 진척된 상황에서 묘청 그대로 이들의 명령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묘청이 반발하게 되었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난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서경 천도 운동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경으로
천도하려고 운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 궁궐 이름도 짓게 됐습니다. 대하궁이 밑줄을 씁니다. 궁궐 이름을 대하궁이라고 하였고, 또 실제로 황제로 칭할 것을,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개경파와 서경파에 분류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요. 전개 한번 보겠습니다.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자 김부식 등이 반대, 묘청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국호를 대이국, 밑줄 보세요. 나라인회가 정했습니다. 대이국, 연호를 1000개, 하늘이 열렸다. 군대 천견 충의궁, 궁궐 이름을 대하궁에 졌다.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지문이 됐던 사료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강군에 의해서 약 1년 만에 진압되었다. 정확하게는 1년 2개월 정도, 한 14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뭐냐면 인종이 명을 내렸습니다. 무슨 명을 내렸냐면, 군인들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정식 군인이 아닌 사람 쉽게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민간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민간인까지는 죽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양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명에 의하면 양민들 같은 경우 되게 가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압이 좀 늦더라도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이렇게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한 1년 2개월 정도까지 추호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향 보죠. 숭문 천무, 무를 숭상하고 무를 천시하는 현상으로 훗날 무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다. 서경의 지위가 하락하여 군사제도가 폐지됐다. 군사제도가 폐지됐다. 그 다음에 평가. 이게 예전에 30년 동안 우려먹은 문제야. 7번 지문이. 신채호는 조선사 연구초라고 한 책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1000년 이래,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이야 쉽게 해서 1000년 이래 제1회 사건이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조선사 연구점이 주고 있습니다. 책 제목도 알아야 되고 책 제목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30년 동안 우려먹은 시험 문제, 공무원 시험에. 이거 나오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지. 30년 동안 기출문제면 다 맞으라고 주는 거잖아. 일종의 우리 시험이라고 한 게 상중하 난이도를 조절해서 출제할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 한 7점 좀 나와요. 왜냐면 중과 하마 맞게 되면. 그럼 결국은 상중하에서 합격하는 사람은 뭐야? 상까지 맞게 되면 어떻게? 합격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봐서 자기가 잘했대. 몇 점 맞았어요? 20점 중에 7점 맞았대. 자기가 공부해서 1년 만에 7점 맞아서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그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70은 공부를 1년 정도 하게 되면 70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상중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평가해서 내기 때문에. 우리 봐봐봐. 한 등급에 3점짜리, 2점짜리, 1점짜리 이렇게 따로따로 배치되어 있지. 본인 1점짜리면 다 맞은 거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꼭 같은 숫자를 틀렸어도 어떻게 공부 잘하는 상에 해당되는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다는 뜻이잖아요. 점수 훨씬 더 높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상중하로 구분돼서 나와요. 그럼 결국은 어려운 문제, 난이도 조절용으로 했던 것까지 맞아버려야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70점 맞고 즐거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됐죠? 자, 넘겨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정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좀 찍어볼까요? 이건 순서입니다. 정중부, 경대성, 이음인, 최충원, 최우, 그다음에 뭐 쭉 넘어가서 뭐 김준, 원종 때까지 이렇게 넘어가죠. 자, 보겠습니다. 자, 무신정변과 문벌귀족사의 붕괴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 문신의 정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의정에 거듭된 실정, 의정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의정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문벌들이 의정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신 차별 대우, 무신들의 승진 제한. 문신이 군사 최고 지휘권을 독점했다. 그러니까 무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최고 지휘관을 갈 수 없고 문관들이 거의 대부분 최고 지휘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알고 있는 서희, 강감찬 전부 다 문신입니다. 무신이 아니고요. 정계,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보현원 비주를 거둔다. 보현원. 보현원은 절 이름입니다. 보현원에서 의정을 폐하고 명정을 세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런 인사들이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 문벌기준 의정을 데리고 보현원에 가서, 보현은 절입니다. 여기서 먹고 자고 팅가팅가, 여기에 술, 그 다음에 여성들, 그 다음에 오락 이런 것들이 또 전개되는 거예요. 먹자 흥청흥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또 이 무신들을 서로 간에 쌈을 만들어. 요즘 치면 택견 같은 것 같아요. 택견 같은 거 게임을 시켜서, 그러니까 나이 젊은 장교와 나이 드신 장교하고 싸움을 붙여요. 그러니까 20대 초반과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장수와 신물 이렇게 대결을 하게 시킨다고요. 이걸 또 원래 명칭은 수바퀴라는 명칭을 씁니다. 수바퀴. 이걸 번역하면 아마 택견 정도 될 것 같아요. 원어는 수바퀴라고 하는 게임을 시켜요. 생각해봐. 20대 초반의 친구하고 50대 후반, 60대 친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무기도 없고 그냥 힘대 힘으로 무기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젊은 친구가 이기겠죠. 대신에 벌칙으로 노 장군에게 벌칙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벌주를 매긴다든가. 벌주는 남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이제 뺨을 10대를 때린다든가. 이거 이제 좀 치욕적인 거죠. 그죠? 젊은 친구 나이 드신 분 때리는 것도 문제인데 때리고 싶지 않죠. 근데 벌칙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악의 벌칙이 예전에 수염을 길렀잖아요. 그죠? 그럼 수염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이건 살인행위죠. 그죠? 여기 하상이뿐만 여기뿐만 위까지 다 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보현원에서. 보다 안 되다가 이제 이 정중부, 이의방, 이고들이 보현원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고 참다 얘들이 명령을 내리죠. 무신 복장을 하지 않은 사람 모두 때려 죽여라. 무신들이 그러니까 무신 복장 안 하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을 폐하고 거제도를 유배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 한 사람을 명정으로 옹립하는 거죠. 그럼 의정은 하나에 있고 왕은 죽지 않은 전직 왕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의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권력을 빼앗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뭐 할까요? 이쯤 됐을 때 의정 복위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정 복위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이제 폐위되나 한 새로운 왕이 하나 있겠네요. 정중부는 다시 이의방을 제거하고 이의고를 제거하고 정중부는 자기 동생마저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봐요. 왕들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독식하잖아요. 하물며 얘들도 마찬가지. 이의방, 이고도 다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됐죠? 정중부에서 권력이 독점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때 일어난 게 이제 중방정치입니다. 중방은요, 상장군과 대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사합의체 기구입니다. 중방에서 이제 얘네들의 정치가 일어나죠. 상장군과 대장군, 어찌 보면 군대 뭐 3스타, 4스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의 중대사인 합의체 기구로서 역할하겠다. 원래는 군에 대한 역할을 했던 것들이 이제 군의 합의체 기구 역할에서 더 훨씬 발전된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 자, 220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20쪽 펴보세요. 자, 보세요.
중방, 무신합작이고 상장군, 대장군 총 16명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게 되더라. 이럴 때 지배계층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지배층의 반란. 그 다음에 나중에 피지배층의 반란도 일어납니다. 피지배층도 일어납니다. 이제 혼돈의 시대가 왔습니다. 기존의 혜택을 누렸던 지배층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서경유수 조이총의 난. 서경유수 조이총. 유수는 뭔가요? 서경의 궁궐을 지키는 책임자예요. 궁궐 책임자예요. 우리가 서경, 동경, 남경 할 때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궁궐을 하나 짓거든. 스몰 사이즈의 궁궐을 짓는데 왕이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궁궐을 지키는 사람 직책을 유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명종의 사람이 아니라 의종의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의종이 폐위되자 서경에 있는 군사를 끌고 내려오게 됐다. 개경까지. 서경유수 조의청이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동국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 잡습니다. 김보당. 동북면의 병마사 군사 책임자가 군사를 끌고 내려오게 됐다. 일종의 지금 현 정권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당이 날렸다. 일명 계산이 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난. 교종들은 주로 이제 그 왕실에서 하음종을 공부하고 왕의 독재 정치를 갖다가 보좌했던 합법화시켰던 이 종단 애들인데요. 이 하음종 승려들이 그동안 특혜를 누렸던 그때 사라지거든요. 교종 승려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님들을 다 칼로 베어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승려들을 갖다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층 갑니다. 공주 명학소입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수이가 난을 일으켰습니다. 자,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이 구분해져요. 무조건 마구잡이식 외우는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수탄을 만들어서 국가의 귀족들 집안에 납품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숯불고기 해먹을 때 그 수도 있죠. 식당에 가서 해먹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겨울 난방용으로 하루에다가 숯불을 내서 방 안에 온기를 좀 따뜻하게 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숯불 하면 그냥 고기 구워 먹는 정도만 생각하게 되는데 난방 구조, 난방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얘네들 평생 동안 이것만 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것만 구는 거예요. 차별되고. 이네들마저도 일어나게 됐다는 뜻이죠. 이거 보죠, 일종의? 우리도 좀 살자. 뭐죠? 신분? 해방운도 일어나는 거예요. 관직에 나가지도 못해요.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어. 평생 동안 그 지역에 살아야 돼. 과거시험도 못 봐.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야 돼. 일반 양인에 비해서. 이런 불평불만이 폭발하게 됐다. 자, 경대성입니다. 이 사람은 충주 세력입니다. 충주 세력은 경대성이 정중부를 제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방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방이 하나 만듭니다. 도방은 신변 보호하라는 거고요. 본인이 상대방 정중부를 죽였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본인을 제거하려고 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중방정치 꼭 같습니다. 경대성, 중방정치, 도방정치입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까운 게 30살에 요절합니다. 그 다음에 피지배층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한 전주 관노의 난입니다. 지금 피지배층의 공주 명학소, 전주 관노의 난, 이민 때, 최충원 때 피지배층의 난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 4년 전인가? 한 5년 됐겠구나 벌써.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경찰 시험 문제 꼭 같은 유사한 문제가 한 연도에 같은 연도에 2번 출제가 됐습니다. 피지배층의 밀란이 일어났죠. 피지배층의 밀란이라는 순서를 물어본 거야. 순서를. 자, 경제 정식이 뭐라고요? 전주 관청에 소속되는 노비들이 난을 일으켰다. 전주 관노의 난. 첫 번째가 뭐죠? 공주 명학소.
전주의 관노이나. 자, 경대성 시기에 떠오른 인사가 이음인이었다. 의정 복위운동 볼까요? 아까 거제도 유배 갔다고 그랬지. 거제도 유배 갔던 사람이 경주, 동경으로 탈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위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거제도에서 탈출시켜서 경주에 와 있어요. 그럼 기존의 왕은 누구죠? 명종이죠. 명종이 이의민을 통해서 의정 복위운동을 깼던 이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경주로 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정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게 됩니다. 자, 잔인한 방법이란 얘기는 허리를 들어서 무릎에 쳐서 허리를 분질러서 죽이는 방법. 우리 가끔 허리 아플 때 되게 힘들잖아요. 뭐 허리 아파요, 다쳤어요, 디스크 증상이 있어요, 뭐 병원 가서 뭐 며칠씩 또 몇 달씩 심하면 수술까지 하잖아요. 그죠? 되게 허리 아프면 진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엉거주춤 이상하잖아요. 되게 힘든 거죠. 아파보신 분 없어요? 아직까지 튼튼하시고 젊으시니까. 선생님은 수술까지 했어. 디스크 수술까지 했어. 거의 막 기어다녔어.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진짜 아파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구나 사람이. 이걸 한번 느꼈어요. 수술한 지 꽤 된 거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은 멀쩡하게 잘 다녔는데 그때는 진짜 집에서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봐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려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 소문나요. 아, 저 새끼 무서운 새끼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경주 사람이에요. 경주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노비, 어머니는 절에서 보살, 절에서 뭐 허드렛 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여성분들, 여러분들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출신이 뭐가 되겠습니까? 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천민이니까 뭐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음이는 자기뿐만 형들 두 명이 돼 있었어요. 두 명의 형이 돼 있었어요. 이 두 형과 이음에는 이 경주에서 유명한 싸움꾼들이에요. 그리고 이 노릇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땡땡 치 노릇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되게 말 많고 시끄럽고 경주 관아에서 잡아다 좋은 말 나쁜 말 구슬려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구슬려도 너무 심하니까 잡아다가 이제 한 번은 매를 두들겨 폈는데 두 형들은 매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게 됐어요. 이음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도저히 경주에서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추천장 써가지고 개성을 보내는 거예요. 개성에 가서 군인이 돼야 되겠다 차라리. 군인으로 가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반열에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 참 재밌습니다. 고려 묵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쉽게 해서 아버지 빼고로 계속 군인들이 이렇게 세습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뭐라 불러요? 군반시 가족이라 불러요. 자, 기억할 수 있겠어요? 무슨 가족이라고요? 대대로 아버지가 군인 계급이면 자식들도 계속 이렇게 세습적인 형태를 취하거든요. 이걸 군반시 가족이라 불러요. 묵과가 없는 대신에 이라통. 근데 하필 운 좋게 이금인이 갔을 때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수바키 대회가 열렸어요. 태권 같은 거예요. 태권도의 앞에 전신이 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과 발을 통해서 상대를 뚜드치는 일종의 게임이죠. 여기에 우승자가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특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떨쳐지게 됐어요. 그리고 떨쳐지게 되면서 이 의정복위운동에 나섰다가 폐위된 왕을 잔인하게 죽이게 되는 이름을 떨치게 된 인물이 되었다. 그 자연스럽게 경대성이 30살 이어졌다. 이음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됐다. 그 이음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정치해야 되겠죠. 무슨 정치 할까요? 중방 정치 하겠죠. 근데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도방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도방은 자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특근 경호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인물 같은 중방 정치, 경주 천민 출신이었다. 이 시기에 나타난 김삼이 효심의 난 잡습니다. 여기다 있죠.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거 마찬가지 피지배층의 난입니다. 김삼의 효시. 오늘날 청도, 경상북도, 오늘날 울산광역시 여기를 중심으로 했다. 근데 좀 특이한 것은
김삼위의 효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은민의 아들이 진압군으로 파견돼요. 근데 진압군이 희생자가 따르게 되는 반면에 얘들은 희생자가 따르지 않아요. 이상하다 계속 봤는데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은민의 아들이 출전할 때마다 김삼위 효신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정보가 빠지게 되다 보니 얘들이 살짝 측면을 공개하게 되면서 진압군들이 상당히 희생을 따르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정식 군인들 이런 데는 깨지면 되겠어요? 쪽팔리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도대체 뭐냐? 결국은 이은민 세력과 김삼위 효신 세력들이 내통했다는 사실이 발각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이 아저씨에 대해서, 최충원에 의해서 내통 사실이 발견됐어요. 결국은 이은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이야. 김삼위 효심을 통해서 신라 부흥운동을 깨워있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최충원이 두 가지 걸렸습니다. 첫 번째, 신라 부흥운동에 대한 얘기 하나 걸려있고, 최충원의 동생이 하나 있는데 최충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최충원의 동생 최충원이라는 최충수라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비둘기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써가지고 띄워서 뭐 정보 전달,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충수가 비둘기에 편지 글을 띄웠는데 하필 이 편지가 이은민 집에 들어가가지고 찾으러 갔더니 주지를 않는 거예요. 저기요, 비둘기가 잘못 왔어요. 저 비둘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비둘기? 아니 아까 방금 도착한 비둘기 좀 주세요. 네가 날린 건지 누가 어떻게 알아 자식아. 이게 내 거지 자식아. 되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어요. 감히 여기 어느 집인데 와가지고 말이야 새끼.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최충수가 이은민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은민의 행실이 되게 안 좋아요. 또 이은민의 아들마저도 행실이 아버지와 거의 비슷해요. 최충수가 단독으로 이은민을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나서려고 해요. 이때 최충원이 자기 동생 죽을 것 같아서 야 가만히 있어봐. 같이 가자 해서 본인이 직접 같이 가서 이은민을 제거하게 돼요. 누가요? 최충원이 이은민을 제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충원이 권력을 잡았어요. 자 보세요. 권력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나눠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은 정변을 일으켰던 정중부가 이의방 이익을 다 제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중부 자기 친동생도 제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권력을 안 나눠갔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도 죽이는 겁니다. 최충원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아요. 이의만 죽이고 누구도 제거할 것 같아요? 자기 동생? 최충수도 제거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거예요. 최충원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중방 정치가 아닙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합니다.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교정별감이라고 하는 장관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특이했던 교정도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최충원 가보겠습니다. 자, 교정도감, 수장의 교정별감, 6번 도방, 3,000명의 군사를 만들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6번 도방이라는 얘기는 뭐죠? 자기 친위부대를 약화시켰다는 얘기가 강화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강화시켰겠지. 자기 집의 안쪽과 밖쪽, 이거 갖다가 내도방, 그 다음에 예도방 이렇게 설치해요. 그리고 자기 집의 경호를 집 안쪽과 집 담장 밖에까지 훨씬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강화되기 시작했다. 6번 도방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이 발생했죠. 피지배 계층의 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적의 난. 항우장산 씨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신분해방운동을 추천했죠. 결국 만적도 제거됐습니다. 최강수의 난,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최강수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깨웠습니다. 마찬가지 제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아 폐자 신라 부흥운동입니다. 아비아 폐자 신라 부흥운동도 마찬가지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난을 계기로 동경을 경주로 격화시켰다. 동경을 경주로 격화시키고 말았다.
최황, 최우 보시죠. 최우 가겠습니다. 최우는 어렸을 때 이름 아명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온 이름은 최우가 아니라 최이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혹시 최우가 아닌 최이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그분이겠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이가죠. 정방, 궁궐에 가기 싫습니다. 정방입니다. 자기 집에 인사기구를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자기 집 인사기구 써서 자기 집에 가서 결제를 맡기겠다 공무원들에게. 서방, 되게 중요하죠. 문신들의 수기기관입니다. 문신들의 수기기구입니다. 자 보시면 무신 정권이 권력을 잡고 봤더니 모든 공문서를 최후 혼자 모든 걸 다 보고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24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야, 안 되겠다. 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문신들을 처음 등용하게 돼요. 그 문신들의 수기기관을 써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썼던 이규보, 그 다음에 최자, 이런 인사들을 처음으로 수기니까 어떻게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숙식을 하면서 3824 최소한 3명씩 이렇게 조가 짜여져서 이렇게 8시간 이런 식으로 문신들을 처음으로 등용하는 수기기관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삼별초, 최후에서 처음으로 삼별초가 만들어졌다. 삼별초 뭐죠? 자별초 플러스 우별초 플러스 몽골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도망쳐 오신 분들 이렇게 만들었다. 삼별초, 최씨 집안의 무신 집단들입니다. 그죠? 얘들은 봐보죠. 특징이 있어요. 사적 업무에 출발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되게 특이하게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최씨 무신정권 사병 집단이었잖아요. 출발점은. 그죠? 그래서 경찰의 업무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야별초 역할에서 경찰 역할을 하게 됐고 나중에 뭐예요? 우리나라 고려한 나라의 정식 군인 역할까지 하게 됐듯이 되게 특이한 집단 중에 하나가 삼별초인 거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평가한다면 사적 업무에 출발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훗날 우리가 출류관도 우리나라가 고려한 나라가 원나라에 멸망하고 개경으로 돌아갈 때 일명 출류관도 할 때 국가에서 하게 되는 게 뭐야? 아버지 백, 삼촌 빼고 들어오는 애들 되게 많으니까 간단한 무예시험을 테스트한다고 이걸 해서 통과한 애들만 개경으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데려오지 않겠다는 얘기죠. 통과한 애들만 정식 군인으로 보겠다는 얘기고 통과하지 못한 애들은 군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 왜? 군인 이거 받는 애들 있잖아. 군인전 받는 애들이잖아. 군인전 받지 못하면 무기만 가지고 있어서 군인이 아니지. 이거 받아야 군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 뭐야? 그거 무슨 소리야? 여태 고생한 거 뭐야? 이걸 인정하지 않고 다시 뭐 시험을 보겠다는 거야? 반발 일어나는. 이걸 우리 뭐라 한다고? 삼별초에 항쟁을 얘기한다고. 삼별초 항쟁 누구에서 진압된다고? 여원 또는 여몽연합군에서 그 여에서 누구라고? 여는 삼별초라고. 삼별초가 누가? 몽골군이 합쳐서 어떻게? 강화도에 안 되지 못 버티죠. 숫자가 훨씬 많아지. 어디로 가? 진도로. 진도에서 다시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도망가면서 결과적으로 삼별초는 3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어서 갑니다. 서방 삼별초 강화천도 우리 알다시피 몽고의 2차 침입에 이어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다. 강화도에 가서 만든 게 뭐죠? 제주대장경. 초조대장경이 불타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두 번째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다 보니 판때기가 몇 개가 만들어졌다? 8만 개가 만들어졌다. 이걸 뭐라 한다? 8만 대장경이라 하더라. 8만 대장경. 8만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처음 만들기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경상남도 진주목 남해까지 가게 됩니다. 남해에서 완성해서 다시 최종 목적지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현재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상정 고구매문 기록상의 최고 금속활자본 써놓으시죠? 기록상 최고 금속활자본이다. 상정 고구매문을 봅니다. 기록상의 최고 금속활자본이다. 기록상에 1234년에. 그런데 이게 현존하지 않죠.
그래서 현존한 건 뭐야? 1377년에 있었던 직지심체 이호절이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 연년에 난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네. 이 연년에 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김준, 이면, 임유무. 김준을 하나 잡아볼까요? 네, 김준. 추가로 하나 잡아볼까요? 김준. 무오정변 적어볼까요? 무오정변. 김준에 의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종말이 됐다. 끝났다. 원종 때 임현, 김준, 임유무 이런 인사들이 원종에 의해서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종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원종의 시대가 오고 결국은 원종 시기에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원나라에 지배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해 가셨죠? 네, 원종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최씨 무신 정권에 대한 흐름을 쭉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빠뜨린 거 가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 용어 정님이 사려 한번 보겠습니다. 적신 이 의미는 성품이 사납고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아랫사람을 능멸하여 주상의 자리를 흔들고자 하니 신 등이 폐하의 위험에 힘입어 일거에 소통하였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시어 태조의 바른 법을 따라 빛나게 중흥을 여소서 삼가 10가지 일을 조목조목 나누어 아랩니다. 2018년 경찰 문제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최충원에 관련된 얘기죠. 최충원이 쓴 내용들이니까 그럼 이 사람에 관련해서는 옳은 거 물어봤겠죠. 네, 교정동화에는 독자적인 직정보를 만들어서 통치하게 되었다. 이게 아주 쉬운 선택지 문제로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시충원의 봉사십조. 요즘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별표 한 3개 합시다. 봉사란 말은 시무책입니다. 개혁책입니다. 본인이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왕에게 올린 시무책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읽으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이거 꼭 읽어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6번 가죠. 최충원의 흥령부 별표 갑니다. 최충원은 희종에 의해서 진강후에 묻혔습니다. 후는 후작의 자기를 봉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황제 국가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후작, 공작 이런 게 있는데 후작의 장인을 봉해졌다. 자, 후작이라고는 자기를 봉해졌다는 얘기는 권력 수준이 왕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정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후작이 됐다는 얘기. 되게 높은 자기를 받았다는 뜻이죠. 진강 후에 책봉되었고 진주지방, 경상남도죠. 진주지방을 시급으로 받았다. 수조권을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농사짓는 일부분을 갖다가. 그 다음에 자기 집에 흥령부 설치했다 미줄었습니다. 흥령부 미줄었습니다. 그 부는 관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관청을 설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관청을 설치했기 때문에 결제를 궁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와서 있는 흥령부에 와서 결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7번 별표. 조계종 후원. 교종 세력 반란을 진압하고 선종계통에 조계종을 후원하였다. 땡땡 하시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후원했을까요? 진울입니다. 진울을 후원했다. 진울을 후원했다. 잘 적으시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만적의 난을 진압했다.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대표적인 권력 기구들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반무신난 보겠습니다. 반무신난. 이거 했네요. 김보당 조이총 교정 승려. 그 다음에 농민 천민이나 보죠. 223페이지 서계밀란. 공주명학소 전주관노 김삼희호심 만적의 난. 그 만적의 난은 사료로 나올 것 대비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최충원 산호였던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해방운동을 하였습니다. 자, 경계의 난 이후에
경계의 난이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정중부의 난에 경인난과 계사의 난, 김보당의 난 합쳐가지고 경과 계를 합쳐서 경계의 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23조 가고 있습니다. 자, 경계의 난 이후 공경대부는 천해 속에서 많이 나왔다. 자, 항우장상의 장상의 종자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찌 상전의 채찍 밑에서 힘겨운 일에 시달리기만 하겠는가? 모두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혜의 호적을 불살라 사만의 천이었게 하면 공경과 장상은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설을 했지만 같은 노비가 자기 주인에게 이 사실을 고변하게 됐고 그 양반은 그 사실을 알고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채충원에 가서 저기요 최대감 이렇게 된 거죠. 저기 소문 들어봤더니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당장에 만적을 체포해서 효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목을 잘라서 저작거리에다가 목을 효수형을 처하고 목을 걸어놓고 강력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만적의 등의 중요한 의미는 뭐죠? 최초의 신분해방 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적의 난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없겠습니다. 삼국부운동, 동경의 난, 경조도령 이비 밑으로 이비가 주도하는 동경반란군과 패자가 주도한 운문의 반란, 패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네, 동경하고 이비 동그라미, 그다음에 패자의 동그라미, 주도한 운문의 반란군이 동경을 중심으로 경주입니다. 동경은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 부흥운동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최충원에 진압되고 동경을 경주로 격하했다. 최강수, 고구려, 이연년, 백제 부운동을 표창했다. 이렇게 해서 무신 정권 시기까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와 산업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